네, 오늘 신문 비전을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해서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한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서 좀 화질이 떨어지는 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노동 시간이 1569원 시간당 이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어, 저는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어떤 분 조문을 갔다 왔는데 음, 저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일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고 역사상 어, 또 우리는 역할에 따라서 아빠냐 직장인이냐 아, 또는 아무튼 사장이냐 예술가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가치를 계산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 저는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는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행위 자체가 돈으로 따져지지 않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아무튼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가사노동의 그 가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나 기쁨이 있을 때는 모든 행위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대가를 어, 바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또는 사랑과 기쁨이 있을 때는 그것은 계약 관계가 아닌 것이고 그냥 활동인 것, 기쁜 활동인 것이죠. 우리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는 인간의 모든 활동은 계약 관계여서는 안 되고 사랑과 기쁨, 홈으로 댄스, 또는 축제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저 유튜브 구독자 한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새벽 2시 TV라는 채널을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독서 이렇게 독서 모임을 가고 독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제가 뭐랄까 엄마 자신이 자기 개발할 시간을 꼭 가지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음, 이런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은 가사노동이라든가 가족들과의 시간이 조금 더 그것이 수고롭게 여겨진다기보다는 뭐랄까 전부 다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요즘에는 세탁기도 나와 있잖아요. 밥솥도 있고 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저는 그 가사의 분담을 5살 넘은 아이들한테 또 시키라고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밥 떠먹이지 말라는 강의를 여러 번 했었죠. 아무튼 가사노동 부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길어지면 또 이상한 오해받을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노벨 경제학상 얘기를 좀 해볼게요. 노벨 경제학상의 2가지 주제가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굉장히 가치 있는 연구죠. 어마어마하게 미칠 것이고. 제가 좀 코가 좀 탔네요. 밖에서 일을 했더니. 좀 빨간 이게 술 먹어서 아니라 좀 탔어요. 햇볕에. 그런데 또 하나는 기술 향상이 음, 이어져야 한다. 경제가 발전하려면은 소득 주도 성장도 기술 향상이 있어야만이 성공한다라는 어, 로머 교수네요. 로머 교수. 폴 로머. 그래서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기술 향상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모든 기술 향상에 있어서 그것이 예술이든 기술이든 간에 그런 측면이 많죠. 시간이 좀 늦어서 살짝 졸리네. 11시 반이네. 어쨌건 우리나라는 공교육이든 평생교육이든 간에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고 스마트폰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제 노인정에서도 있어야 되고 경로원에서 있어야 되고 어, 좀 일상이 그렇게 평생교육화되고 또 평생 동아리화되고 공교육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음, 뭔가 어떤 혁신들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폴 로머가 한국한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신입생이 줄어들어서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가 신도시로 이전을 하는 상황. 이제 저출산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신입생을 찾아서 학교가 움직인다. 좀 재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세 이상 노인이 홈 헌드레드라는 하고 신조어죠. 홈 헌드레드 많아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치매가 오더라. 두 번째 폐렴, 세 번째 골절. 역시 두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치매는 문제가 두뇌가 자율적으로 신체를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뇌가 망가지면 나머지 장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역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뇌를 잘 지키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죠. 두뇌하고 근육을 잘 지켜야 돼. 근육하고 두뇌는 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따지자면 운동하고 노래하고 독서하고 그러니까 제가 타악기 연주가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머리하고 근육을 동시에 쓰거든요. 타악기 연주가. 그런 부분들. 아무튼 네. 그래서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랑 같이 사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혼자 외로우면 친구가 아무튼 한 명이라도 뭐라도 더 많을수록 그것이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친구가 많을수록 아주 두뇌는 좋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 헷갈렸던 게 이제 우리 그 아내가 컴퓨터를 좀 잘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했다고 하는데 다른 과목은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CD로 계속 음악을 듣다가 운전할 때 이제 이렇게 MP3로 들으라고 저한테 이제 USB를 하나 줬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CD로 들을 때보다 훨씬 안전하고
그러니까 몇백 곡이 동시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들을 수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넘길 수도 있고 CD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지루겠죠. 몇 시간 동안 운전을 하니까 되게 편해서 어, 지금 한 세 개, 두 개를 더 복사해서 여기 라디오로도 듣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제가 경차하고 화물차 두 대잖아요. 그래서 경차에도 좀 하려고 좀 복사 중이거든요. 아무튼 넘어갈게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개째 지금 복사 중이고요. 자, 그래서 호모 100 시대인데 지금 현재 100세 이상 노인이 40%가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데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 건강한 100세가 될 것인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10대 초등학교 때부터의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공교육을 동아리형으로 교육혁신을 하자라는 게 여러 가지 포석을 두고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아, 그게 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데 오래 사는데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회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그게 할 일이 없어졌다고 해서 취미 생활을 잘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기에 그 경험이 있어야만 이걸 잘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유튜브 스타 공모전도 열리고 하네요. 아무튼 뭐 좋은 현상입니다. 아직도 세계에는 이렇게 부패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있네요. 아, 빅토리아 마리노바, 불가리아 여자 기자인데 아주 잔혹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범죄 물론 극소수이지만은 바로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저는 인공지능이 빨리 AGI 어, 인공지능이 빨리 진화를 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인공지능 낙관론자고 인공지능이 지구에 오히려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아, 참 한글날 방탄소년단 얘기 정말 많이 나왔죠. 지금 해외에 어, 한글로 노래하는 다국적 다국적 팬들이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우리 민요에 나오는 그런 얼씨구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가사에 정말 놀랍고도 기쁜 일인데 이렇게 한류가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관광 사업도 활성화되게 되거든요. 저는 해리포터가 영국에 30조를 벌어다 줬다고 하는데 저는 한류는 엄청난 현대자동차를 능가하고 삼성을 언젠간 능가할 거라고 봐요. 한류가. 그래서 잘 노는 우리 아이들을 아, 안 말렸으면 좋겠어요. 다들 이렇게 한류 스타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공부한다고 딱히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래요. 여러 가지. 자, 긴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죠. 어, 한국어를 배우자는 열풍이 늘고 있고 또 프랑스에서는 한국어를 배운다 그러면 굉장히 그 세련되고 멋진 사람이라는 인식이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신문이 통째로 있지? 뭐 때문에? 제가 신문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중간에 촛불혁명 책을 받아보시고 나서 제가 5권은 7만원으로 할인해준다고 그랬는데 받아보고 나서 3만원을 더 보내준 분도 계셔서 아주 기뻤어요. 이렇게 주소를 다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 제가 50권을 주문을 해서 가져왔는데 책이 52권이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20권을 선물하겠다고 20권을 주문하신 분한테 18권만 드렸어요. 그 대신 제 책을 보냈고, 아무튼 저는 다 팔아서 한 이틀 정도 고생했는데 이거 포장해야 되고 주소 적어야 되고 뭐 물론 하루면 다 끝내는 일인데 피곤해서 좀 이틀에 나눠서 했거든요. 발송을. 아무튼 감사합니다. 최근 제가 읽은 2가지 흥미로운 칼럼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하나는 잠시 후에 하고 이거부터 하죠. 게리 하멜이라는 경영 전략가가 나오는 칼럼 중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인재 중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 인간의 능력 중에서 그것이 무엇일까? 인간의 능력을 6단계로 나눴는데 이건 시대별로 이렇게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성실하게 복종하는 인재, 근데 복종만 하지 않고 거기서 근면한 인재 2단계, 3단계 지식을 쌓고 있는 인재, 4단계 그러니까 성실하고 근면한데 지식도 쌓고 거기다가 진취적이고 뭔가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단계, 5단계. 근데 뭔가 기획하고 뭔가 진취적이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뭘 하는데 그게 독창적인 단계, 창조성의 단계, 그것이 5단계예요. 근데 6번째 단계는 창조적인데 거기에 열정적인 거예요. 창조적인 게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능력으로는 역시 2가지죠. 독창적이고 열정적일 것. 이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독창과 열정 2가지가 중요한 게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적시학습이란 말이 있는데 즉시학습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즉시 새롭게 뭔가를 배워야만 하는. 근데 그런 것이 상당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열정이 없으면은 즉시학습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정이 4차 산업혁명기에는 굉장히 어쩌면 가장 중요한 능력, 인간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선주 작가가 저한테 보내준 칼럼인데, 애너벨 리라는 사람인가요? 이 어떤 시인이 있는데, 시인이 아니라 애너벨 리가 시네요. 에드거 앨런 포. 이게 오자마자 대충 봐가지고 후반부만 봤더니 에드거 앨런 포라는 사람이 애너벨 리라는 시를 쓴 분인데, 우주라든가 이런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에드거 앨런 포가. 그런데 놀랍게도 유레카라는 책에다가 우주는 하나의 공과 같은데 그것이 폭발해서 퍼져서 별들이 생겼다가 다시 중심을 향해서
줄어들다가 소멸된다. 이런 빅뱅 이론 이야기가 어, 우주 우주팽창론이 나온 1927년보다 80여 년 먼저 이 시인이 책에다가 썼고 그 상상으로 쓴 건데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언급한 것 같은 내용도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쥘 베른 같은 사람도 이 앨런 포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인이 이렇게 과학적인 상상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는가라는 그런 이제 시인의 우주적 상상력이라는 고두현 씨의 문화살롱이라는 한국경제 칼럼인데 이제 이 칼럼을 이제 보내주면서 정순 작가가 이제 제 유튜브 강의 중에서 라디오 가설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 고리들 라디오 가설이라는 그렇게 쳐보면은 제 강의가 뜨는데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지식이 영감으로 다가오는 올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두뇌가 라디오다라는 그 라디오 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주적인 그 진실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강의하는 내용, 그 미래에 대한 거시적인 그런 상상력들이 어, 좀 올바른 그런 영감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런 영감들에 의해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편이어서 자, 또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 부분인데 개인 건강 정보 보호 규제를 푸는 문제, 딜레마. 이게 사생활 보호하고 좀 딜레마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어떤 언캐니밸리라고 그러죠. 자기 정보를 해킹당하거나 공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저는 견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빅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플랫폼을 예를 들어서 국산 플랫폼을 우리가 쓰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서 들어온 플랫폼에게 결국 우리의 건강 정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참 이게 딜레마예요. 이 규제를 푼다는 게 뭐 어떻게 지금 될지 모르겠는데 10월 태풍 콩레이 음, 그러니까 가을 폭우하고 가을 태풍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아주 더울 때는 오히려 비가 안 오거든요. 이제 왜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습기를 공기가 더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선선해지는 가을이 오면서 엄청나게 많았던 습기가 폭우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닷물 온도가 뜨거우니까 폭풍이 더 세차게 치고 올라와 버려요. 내륙으로 치고 올라오는 상황. 그래서 이 가을 태풍은 점점 무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지금 거의 매일 여기 이마동 옥상에 좀 제가 임시로 지은 거라서 바람이 어떻게 하면 날아가지 않게 할까 그래서 계속 거의 매일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조만간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살 거예요. 왜냐면은 올해는 그냥 콩레이 정도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냥 비닐 뭐 좀 날리고. 근데 콩레이보다 더 센 게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와이어로 날아갈 만한 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와이어를 알루미늄으로 묶어서 이렇게 밑에
건물에다가 바로 또 지지를 하는 거죠. 날아가지 않도록. 그것을 뭐 내년 봄쯤에 하면 되겠네요. 내년 여름까지만 해도 될 거야. 내년 가을에 태풍이 아주 무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무슨 제가 이렇게 막 모아놨어요. 그동안 모아놓기만 하고 신문 비전을 못했죠. 그러니까 모아놓으니까 좀 신문 비전이 압축이 되네요. 자, 여기 소피아 맞죠? 이 인공지능 한국에 왔었던 인공지능 그 여성으로 디자인된 소피아 맞죠? 아마 시민권 전자인간으로 아마 시민권을 얻었을 거예요. 소피아가 왜 인류를 멸종시키겠다 한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농담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인공지능 논의에서는 인간의 시냅스, 인간의 뉴런과 시냅스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계적인 방법만으로도 분명히 자율적인 생각, 그 다음에 자아의 형성까지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그 의견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인공지능 연구자들하고 미래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가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서로 인간이 그 방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튜링 테스트가 거기서 나온 건데 서로 얘기했을 때 문자로 얘기했을 때 그 컴퓨터가 인간이라고 느끼게 된다면 그러면은 인공지능은 의식이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지만 감정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할 수가 있죠. 인공지능.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오싹하고 좀 무서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건 인공지능 부분은 다음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고양이하고 쥐 실험이 정말 재밌는 과학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좀 쥐가 많은 곳에 고양이와 쥐의 이 관계를 관찰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재활용 센터라서 먹을 것도 이제 음식 찌꺼기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곳인데 고양이들이 쥐를 안 잡아먹고 음식 찌꺼기를 먼저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구하기 쉬운 것을 먹는 거는 좀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도 다른 게 먹을 게 없어야지 쥐를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쥐와 고양이를 어떤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것을 가장 좀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봤을 때 우리 인간이 자기의 꿈을 쫓는 고양이가 쥐를 쫓듯이 인간이 자기 꿈을 쫓아서 결국 그 꿈을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봤을 때 에, 좀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주변에 내 신경을 자꾸 쓰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기 전에는 결국 질을 쫓지 않는다. 뭐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순간에 저는 이 이야기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졌을 때 결국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더라라는 이야기가 왠지 인간이 꿈을 추구하는 면하고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고향 원당 마을에 30년 전통의 동네 서점이 5년 동안 폐업했다가 다시 생겼다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름이 원당 서적이네요. 네, 원당. 원당이라는 동네가 있죠. 저도 어떤 서점을 하나 나중에 차리고 싶은데, 그냥 제가 차리고 싶은 서점은 이런 거예요. 와서 책을, 그러니까 서점 겸 중고책 서점 겸 뭐 독서실 이렇게 같이 운영이 되는 곳이겠죠.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책 속에 뭔가 뭐 상품권이 들어가 있다거나 책갈피로 뭔가 선물이 아주 많은 그런 서점을 운영해 보고 싶어요. 그런 독서실. 그래서 책을 읽기만 해도 좀 용돈이 생긴다거나 하는. 그러니까 좀 지금 뭐 말이 안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공지능 로봇 시대를 늘 염두에 두고 미래를 설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점이나 그런 도서관이 필요해질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재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도서관이 이렇게 시험 준비하고 그런 곳은 아닐 거라는 거죠. 미래 도서관은 굉장히 좀 마치 우리 보물찾기,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자기가 어떤 책을 골라서 보다 보면은 뭔가 거기에 무슨 행운권이 있고 막 이런 좀 그런 이벤트가 있는 그런 서점, 그런 도서관, 독서실 그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원격 진료가 시골에만 허용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도시에 병원까지 가지 못할 노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여긴 지금 이 모습은 약간 그 시골에 물리치료사하고 간호사가 직접 출장을 가고 컴퓨터에 지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격 진료를 하고 출장으로는 치료사나 간호사가 가는 상황 이런.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진 않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은 이렇게 돌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원격 진료는 도시까지도 퍼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예전에 카카오 스토리 친구를 제가 이제 친삭당한 적이 있는데 저는 5년 전이었나 4년 전이 아무튼 카카오 스토리 거의 처음 나왔을 무렵인데 그때 막 의사 간호사들이 이렇게 데모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원격 진료, 원격 의료를 반대한다라는 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었는데 제가 원격 진료는
빨리 도입하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친삭당했어요. 그런데 고령화 사회고 노인들을 돌볼 인구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원격진료 이런 거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빨리 들어와야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을 돌보게 되는 거고, 이게 늦게 도입되면은 외국의 인공지능과 왜냐면은 언어가 이제 자유로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 기업이 한국 노인을 돌보게 되는, 아까 아까 비슷한 상황을 제가 얘기했었죠. 그런 거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비가 많이 왔는데, 와, 저는 이게 과연 이게 우리나라인가라는 정도로, 와, 이 사진, 글쎄, 텔레비전에 이게 나왔으려나 모르겠네. 왜냐면은 워낙 심해서, 이게 도대체 일본인,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도로가. 그러니까, 물이 산에 많이 스며들게 되면서, 그러니까 흙에 물이 너무 많으면 이게 권죽이라고 그러죠. 죽처럼 변해버려요, 산이. 그러니까는 왜 나무 뿌리가 도로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도로를 들어 올리잖아요. 그것처럼 그 물하고 섞인 흙이 도로 밑으로 중력에 의해서 딱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도로를 위로 들어 올려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그 수압에 의해서 흙하고 물의 그 무게로 도로가 위로 올라와 버린 상황이에요. 이게 예전에 포항 지진 때 이걸 액상화라고 부를 거예요. 리퀴파이드인가 그래요. 이 액상화인데 땅이 떨리게 되면은요, 흙은 흙끼리 뭉쳐 있고 물은 물대로 따로 있다가 흙하고 물이 섞이게 되면 전체가 물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집안이 물로 바뀌니까 집 전체가 그냥 내려와 버리는 거죠. 그런 일도 생기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국토 개발을 이렇게 과학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원전이 양산단층 주변에, 활성단층 주변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는 그런 정말 무지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과학이 덜 발달한 상태에서 뭔가 결정을 해서 그런 거죠. 근데 지금 국토 안전을 정말 전체를 다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폭우가 많이 올 수도 있고요. 더 더워질 수도 있고, 더 추워질 수도 있고, 기상이변의 시대이기 때문에 국토 안전을 더 연구하는 연구원을 둬야 되고, 거기에 예산을 배치해야 되고, 이런,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고양시 이 저유지 불나는 거 보세요. 이런 너무나 상식적으로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도 안전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기상이변으로 생기게 되는 그런 안전까지, 그런 위험까지 대비를 해야 한다고 제가 말은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정말. 내년 되면은 기상이변이 훨씬 더 심해질 텐데, 걱정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촛불 혁명 시민의 함성 책을 구매해주신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이 특별 이벤트였고요. 제 선물이었고요. 근데 이제 아마 다음엔 이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책 포장해서 보내는 게 만만치도 않고, 아무튼 그래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어쨌건 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은 그 책을 좀, 그 책이 대중적인 책이 아니라서 1500부인가 찍었는데, 음, 이제 쉽게 팔리지 않을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자들이 1인당 50권씩 소화를 하기로 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요 관계자들이니까 저도 이제 어, 좀 관계자여서 제가 50권을 이제 10,000원씩에 사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52권이 팔렸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